금요일까지만 해도 쌍끌이 매수에 나서던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었는데요. 오늘 차갑게 변심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내리섰는데 지금 변화된 수급 상황이 나타나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 덕분에 다행히 하단은 지지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공방 속에 답답한 지수 상황 연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별적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지금은 어떤 곳을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지 빨간맛 상승의 맛 2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실업률에 대한 분석 들려주러 오셨습니다.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충격에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최악을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단 나쁘지 않았다, 양호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직 정점을 지난 게 아니라서 마음을 다 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엇갈리던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맞는 말이죠. 예상치보다는 조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좋긴 했는데 이거를 좋다고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처음 본 아주 황당한 수치가 나와서 보시는 분들은 수치를 보고서는 이게 뭐야라고 놀라셨을 거고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 좋았으니까 그걸 보면 또 이게 좋은 건가 싶었을 거고 한데 관련 내용 좀 소개해드리면서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만 드리자면 실업률은 14.7%, 어마어마하죠. 예측이 16%였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좋아요. 근데 14.7 어마어마한 수치고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감소죠. 감소가 1,952만 명입니다. 그냥 많을 때 몇십만 명 이게 1,952만 명으로 떴고요. 예측치보다는 또 좋아요. 예측은 2,1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그만큼 감소됐다라는 얘기인데 1,000만 명 단위가 아예 넘어버리니까 이걸 좋다고 얘기하기엔 분명히 예상치보단 좋은데 사실 수치를 보면 좀 황당한 수치죠. 자, 평균 시간당 소득은 좀 좋았습니다. 예측이 0.4%인데 4.7% 오히려 상승을 했죠. 근데 왜 그러느냐? 소득이 올라간 거는 사실 이번에 고용 변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해고를 당할 때 주로 저임금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들이 해고를 더 많이 당하다 보니까 돈을 적게 받는 사람이 잘렸으니 평균 소득은 좀 높아진 이런 거라서 사실 이걸 보고서 평균 소득은 올랐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 수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실업 대란에 대한 공포가 분명히 시장에는 안 깔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실업 대란으로 인한 공포는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실업이 어쨌든 경기 모멘텀이 분명히 안 좋아진 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보다는 락다운, 움직이지 말아라, 이동 제한 조치에 의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도 좀 빨리 좋아질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사실 안 좋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바닥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실업률 대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실업률에 대한 공포 예상이 됐었죠. 이 노란색 선을 좀 보실 텐데 코로나19 2019년 5월부터 해서 갑자기 튀어올랐어요. 14.7%짜리까지 왔는데 이게 대공황 때는 너무 옛날이니까.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 8년 이럴 때잖아요. 그죠? 이럴 때부터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은 좀 놀랄 수치죠.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금융위기 때를 물론 겪으신 분들은 이제 좀 보시면 아실 텐데 그때 세상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죠? 하늘색 선보다 저 주황색 선이 분명히 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업률이 이제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 사실은 이게 경기 모멘텀이 깨진 것도 맞는데 그냥 이동하지 말래니까 직장에 못 간 거고 그래서 잘린 거고 공장이 닫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못 나가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오래 갈 거냐 오래 가지 않을 거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더 빨리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회복이 될 거냐고 보면 사실은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이제 평균 소득은 늘었다고. 평균 소득이 는 이유는 실업자가 밑단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더 많이 잘렸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부분의 일자리가 사실 이거를 그래프로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대충 그려도 저렇게 생길 정도로 그냥 쭉 떨어져 있죠. 그죠?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기형적인 그래프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기형적인 그래프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회복이 좀 될까? 그래, 뭐 이게 빨리 회복은 좀 될 것 같다고 하고 서비스업 쪽에서 좀 먼저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를 보면 이게 실업률이 피크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실업률이 정점을 찍는 그 순간까지의 기간입니다. 뭔가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고 사람들이 막 잘려 나갔을 때 그러면 실업률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오르면 꺾이기 시작하고 다시 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을 본 건데 아주 예전 뭐 53년도부터 본 건데 그거 볼 필요는 없고 전체 평균을 내더라도 19.7개월, 1년 반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2001년 때, 2000년, 2001년 때 그때 뭐 닷컴 버블이니 IT 버블 때 그때 31개월이 걸렸고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3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 코로나 위기로 인한 건 한 6개월 안짝으로 일단은 보는 것 같아요. 3개월에서 5개월이라고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일단은 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까 뭐라고요? 이렇게 모멘텀이 깨진 IT라는 거에 자금이 전부 몰렸다가 사실은 이 모멘텀이 완전히 깨졌죠. 허위라는 게 좀 얘기가 나오면서 거품이 깨진 거고 2008년에 아주 시스템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었죠. 서프라임 몰기지라는 게 터지면서. 지금은 뭐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뭐야? 미중 무역 분쟁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다른 얘기란 말이죠, 지금은. 실업률이 발생을 하고 사람들이 막 잘려 나오고 돈이 없고 이런 게 움직이지 마라는 이야기 때문이지 어떤 산업이 무너졌고 이 산업이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은행을 무너뜨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짧게 끝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은 거의 20개월 가까이 걸린 1년 반이 넘게 걸리는 게 정점을 찍는 거지만 사실 이번 리스크는 3개월에서 5개월 안에 정점을 찍게 될 거예요. 정점을 찍으면 떨어져야죠, 이제. 그죠? 실업률 하락은 얼마나 빨리 떨어질 것이냐를 보는데 이것도 이때까지의 위기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를 들어보면 이제 2007년, 8년 뭐 이럴 때 이제 서프라임 몰기지가 터지면서 얘기를 한 건데 이때는 은행이 무너졌죠. 은행이 무너지면서 좀 부실한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금이 공급되고 이 기업이 살아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럼 이 기업이 살아나면서 조금씩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경기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만하게 떨어져요. 조금씩 좋아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는 어때요? 제가 이 위기는 뭐 때문이라고 했죠? 이동 제한 때문이라고 했어요. 야, 너 움직이지 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가지 마 이랬어요. 그럼 나가지 말라고 했다가 그러면 여기는 나가. 그럼 나가니까 걔네들은 일자리가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없죠. 괜찮아 하다가 또 저기도 이제 나가도 돼. 그러면 또 뚝 떨어지죠. 계단식으로 떨어진다는 게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경기 모멘텀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 회사가 살아나고 어떤 은행에서 자금이 공급되고 그런 걸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나가게만 해줘. 그러면 우리 공장도 연다고 하더라. 그래, ABC 주에서 있는 공장들은 문을 열어도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막 뽑히겠죠, 다시. 그리고 일자리 잃었던 사람들한테 야, 다시 출근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들이 돌아오는 게 저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만 정리를 해보더라도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한 수치가 나왔지만 생각보다 되게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코로나가 다시 퍼지면요. 그거는 지금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코로나 다시 퍼지면 뭐 큰일 나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3개월,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올 거냐?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계단식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가는 언제 저점을 통과했죠? 이날이 3월 23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날이었지만 어쨌든 저점을 통과한 걸 우린 멀리서 보니까 또 웃으면서 볼 수 있겠죠. 저점을 통과했습니다. 3월 23일에. 그럼 3월 23일에 저 저점을 통과한 게 어떤 거랑 좀 비슷하냐면 2000년 IT 버블 때를 한번 볼게요. 2000년 IT 버블 때 이 주황색으로 보는 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실업자가 되었으니 수당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많으면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실업한 사람이 많을 테니까, 실직한 사람이. 그럼 적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많은 게 언젠가요? 이때죠, 그죠? 고점 찍었어요. 이때 주가는 저점을 찍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 실업수당 주세요라고 청구할 때 주가는 바닥을 찍어요. 이게 2000년도 IT 버블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2008년 똑같아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을 때, 나 실업수당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때
다우지수는 저점을 찍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위기 어떠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고점을 찍었을 때 주가는 저점을 찍었죠. 정리를 살짝 해놨는데 3월 19일에 28만 1000건이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일이 지나면서 328만 660만 건까지 정점을 찍고 4월 2일에 발표된 건 바로 이 전주인 거예요. 그럼 이 전주 거를 반영을 했으니까 얼추 비슷하죠, 그죠? 저점을 찍은 때와 3월 말 중반 때와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실업률과 주가 지수를 또 보자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가는 이미 저점을 찍었고 그러면 여전히 실업률은 높다. 그럼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이것도 떨어질 거냐? 떨어지겠죠. 주가는 저점을 찍었으니까.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실업률과 아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실업률은 조금 나중에 고점을 찍습니다. 실업률은 높은 게 안 좋은 거니까. 고점을 조금 나중에 찍어요. 여기도 보면 저점을 찍고 조금 나중에 고점을 찍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다우지수가 저점을 찍고 고점을 실업률은 조금 나중에 찍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조금만 돌아가 볼게요. 잘못 눌렀네요. 다시 조금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걸 봤을 때 고점을 찍은 건 4월 2일치입니다. 그죠? 3월 말에서 4월 완전 초 때가 고점을 찍었어요. 그 이후에도 엄청 많습니다. 5월 7일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00만 건이 넘어요. 야, 반이나 줄었는데 이거 원래 20만 건짜리입니다. 이 지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률이란 3점 몇, 4점 몇을 기록할 때에 그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몇만 건이에요. 이 기준이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300만 건이나 튀어나와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분명히 고점을 찍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실업을 하는 그때는 지났어요, 분명히. 주가도 저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왜? 지금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실업률과 주가 지수의 관계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다우 지수가 저점을 찍은 요 파란색입니다. 실업률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다음번 뭐 사실 이제 4월치가 나왔을 뿐이에요. 고용 지표도. 그러면 이제 5월치가 나오게 될 텐데 5월치에도 실업률이 사실은 지금 14.7%가 나왔는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좋을 수가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그래 네 말대로 좋아진다고 생각해 보자. 그래 뭐 실업률도 뭐 그래 좀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다 믿는다. 근데 여기저기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 쌍바닥이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는 더블딥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블딥 리스크는 뭐냐?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또 박살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2000년 때는 그랬고요. 2001년 때는 두 번 떨어졌죠. 그죠? 2008년 때는 한 번에 그냥 끝나고 바로 올라갔어요. 이 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하락이 올 것 같으냐? 네, 올 수도 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코로나죠. 뭐. 코로나가 또 퍼지면 아마도 더블딥 리스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건 아주 옛날이에요. 100년 전입니다. 1918년도의 얘기인데 이게 스페인 독감의 더블딥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처음에 퍼졌어요. 좀 퍼졌다가 사람이 갑자기 막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한 번 더 퍼졌어요. 이렇게 해서 3번의 유행이 찾아오면서 이 더블딥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은 모릅니다. 사실 뭐 제가 코로나가 더 퍼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논쟁거리로 삼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일단은 코로나가 안 퍼지는 건 좀 보셔야 되고 퍼진다면은 뭐 더블딥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걸 가정했을 때는 사실 어쩌면 모든 것들이 다 뭐 주가는 저점을 찍었고 실업률은 거의 고점에 다 왔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주가 추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은 주가 저점이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앞으로 실업률은 또 정점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고 또 추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들어봤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투자 방향을 세워봐야 될지가 참 막막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얘기는 했고 예. 돈은 돌 거냐? 돌 것 같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뭐 코로나가 또 퍼지면 그건 몰라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할 얘기고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아니니까. 그럼 지금 일단 투자를 해야겠어요. 그럼 어디다 해야 되느냐? 정부 정책도 분명히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정책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우리나라 산업들 중에 산업군만 좀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어떤 종목까지 얘기하는 건 사실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서 산업을 좀 추려드리면 그냥 하나로 딱 정리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뭐 다른 나라가 막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무슨 기술 산업 이루고 있으니까 이걸 갖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저도 그렇게 딱 좋다라기보다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참고를 해야지. 나라에서 밀고 있는 산업들입니다. 그럼 아주 쉽게 보세요. 뭐 이거 뭐 얘기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대충만 보십시오. 디지털, 데이터, 5G, 그죠? 요거 하나 또 AI. 이거 뭐 하나 보여요, 여기서 2번에서. 비대면이요. 그죠? 비대면 딱 보이고 그 밑에는 SOC. 그렇죠. 클라우드 있고 SOC 있고 디지털 물류 서비스. 다 뭐예요? 뭔가 디지털스럽고 IT스럽고 이런 게 보이지 않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미리 선취매하자. 뭘 할까요? 어떤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두고 그냥 뭔가 IT스러운. 그렇죠. 반도체. 네, 정말 이거는 짠 게 네네네. 아닙니다. 네,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냥 쭉 봐도 이게 사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재부에. 근데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어떤 사업이 되겠다라는 게 발표가 전혀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됐어요. 근데 대충 봐도 5G, 데이터, 무슨 뭐 클라우드, SOC 뭐 이런 거 AI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반도체를 빼고 간다? 못 가죠, 그죠? 무조건 반도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좋고요.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좋아요. 뭐 제가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참 그런 종목들도 많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내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의 뭐랄까 이런 불안감 같은 게 하나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트럼프하고 칩 메이커들, 칩을 만드는 뭐 인텔을 포함한 이쪽에서 이제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을 하자. 이제 다른 뭐 아시아나 이런 건에서 생산을 해서 갖고 오지 말고 미국 생산을 하자. 그냥 자체 생산을 하자라는 건데 뭐 이거를 조금 오해하게 되면 인텔이 세상을 가져갈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뭐 인텔, TSMC, 뭐 삼성전자도 포함입니다. 이런 대형 반도체 기업들, 이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짓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지금 생각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가 안 팔리는 거야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 공장이 미국으로 이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이 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신규 미국 공장이 지어지거나입니다. 트럼프가 반도체의 자급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인텔하고 TSMC한테 TSMC는 심지어 대만 회사입니다. 그쪽에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미국 쪽에서 우리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더니 바로 대답합니다. 즉답을 했다라고 기사에도 나오는데 바로 긍정적으로 즉답을 주었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자니까 오케이 한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텍사스 오스틴에 가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사실 반도체 시장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삼성전자에게 너가 기술력을 갖다가 주고 CM으로 위탁 생산을 하면 어떠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삼성전자를 그 파트너로 이미 미국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삼성전자 근데 앞으로 이게 시장이 언제까지 좀 안 좋을지 모르는데 반도체도 안 좋을 수 있다고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용무님께서 미국이 반도체 자급하는 게 좀 걸리네 라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로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이 자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미국 땅 안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땅 안에서. 이게 자급, 얘들이 생각하는 자급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인텔한테 다 사실은 뭐 트럼프가 삼성전자 죽이고 인텔로 밀자라고 하면 위기죠. 위기입니다, 분명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미국 땅 안에서 만들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일자리 측면이나 어떤 산업적인 크기의 측면에서 미국 안에서의 산업을 키우자는 거지. 전부 다 뭐 다른 다국적 회사들, 삼성, TSMC 다 밀어내고 인텔 너 몰빵.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가 최근 산업에서 조금 꺾이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반도체가 꺾인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 기업들이 안 좋다고 했을 때 반도체 기업의 이제 뭐 칩들이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 단가가 하락했다, 뭐 D램의 단가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수요가 빠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 파는 거는 똑같이 이만큼 팔았습니다. 근데 싸게 파니까 수익이 안 잡힌 거지.
팔리는 건 많이 팔려. 게다가 심지어 아까도 우리나라의 이 신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나왔지만 뭐 5G니 뭐니 이런 얘기 다 빼고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언택트라면서요. 이 언택트, 그러니까 뭐 이 코로나 이후에 쇼핑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서점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뭐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지금 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 많은 유튜버들이 앞으로 서점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얘기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집에서 나가지 마입니다. 모든 산업이 움직이는 게 그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전부 다 반도체를 소비를 해야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대면이라는 것들은 전부 반도체를 소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 유튜브도 구글이니까 거기도 트래픽이 많아서 뭐 데이터 센터를 그렇죠. 뭐 지운다든지. 그렇죠. 고화질 이제 뭐 잘 뭐 스트리밍이 어려워졌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다 뭐예요? 서버를 늘리라는 겁니다. 그 서버를 늘리는 게 다 뭐예요? 반도체 얘기예요. 그 반도체 누가 해요? 삼성전자가 하고요. 미국이 자국에서 한다? 그 니네 나라에서 해라. 오케이, 좋아요. 근데 삼성전자 것도 거기서 위탁 생산할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적을까요? 전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물론 어떤 산업이나 이런 뭐 최근 특히 이제 워낙에 어려웠던 시장에서 분명히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걸 찾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뭐 동학 무슨 운동 뭐 이래가지고 삼성전자에 베팅하는 개미가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들에게 오히려 박수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에서 투자 힌트를 얻어 오셨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가기 힘들다. 반도체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매주 월요일 경제 중요한 이야기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